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공공경제론 제2강의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2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3원리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인센티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본성을 지녔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3원리 공부하는데 특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성,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 인간성 이렇게 쳐보면 인간의 본성, 사람의 됨됨이, 비슷한 여기 이성적 불합리화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들어왔네. 미안합니다. 하여튼 인간의 본성, 사람의 됨됨이를 인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전을 보면은 the fundamental dispositions and trait of humans. 사람이 가지고 있는 trait이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disposition, 기질, 성품, 성격을 disposition.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 fundamental, 아주 기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 사실 우리 유교에서는 성리학에서 다루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심리학, 저는 철학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e ways of thinking, feeling, and acting that are common to most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이나 느낌 또는 행동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nature, 본질적인 그죠? human nature라고 하니까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인간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윤리 시간에도 뭐 배웠을 테고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렇게 나뉩니다.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인간 마음속에. 즉 이타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동양에서는 맹자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맹자의 사단 칠정, 칠정이라고 하는 건 희노애락, 애오욕 뭐 이러는 거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측은지심, 시비지심 하는 네 가지 배웠잖아요. 사양지심 뭐 이러는 이 사단이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맹자예요. 서양학자 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예요.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기 때문에 교육도 생태교육, 자연에 가서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소가 쓴 책 에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루소 성선설의 기초에서 아이들을 자연과 함께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인간성을 선하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 루소의 삶을 보면 제가 지난 학기에 루소에 대한 책들을 한 3권 읽었는데 보니까 이중적인 인간이에요. 루소가 음악도 잘하고 여기저기 뭐 똑똑한 사람이고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사상가이지만 실제 이 교육에 있어서는 자신이 아내와 난 4명인가 5명의 아이들을 다 고아원에 넣어요. 자기는 사회활동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고 고아원에 넣어서 그 아이들을 나중에 제대로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루소의 후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악하게 인생을 살다간 그 자녀들은 뭐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여튼 루소라는 사람이 사상적으로는 성선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성경 바이블에 기초해 볼 때는 창세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제네시스, 우리 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있지만 제네시스는 원래 창세기예요.
시작했다 그런 의미인데, 이 타락하기 이전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착한 걸로 나와요. 그러나 이 3장 이후로 가면은 이게 타락 이후의 인간 성악설로 바뀌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간, 즉 성화된 인간은 다시 착해진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안에 있는 악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선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성선설의 관점이다. 그 다음에 성악설, 인간 마음속에는 악해요, 즉 셀프 인터레스트,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동양에서는 순자와 한비자가 이런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격한 법을 정해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감옥에 넣고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공포심을 통해서 이 악함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론자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 악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실제 이 순자와 이런 같은 사람들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시 황제잖아요. 진시 황제의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진시 황제가 말하는 거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했던 때의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순자가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호흡스,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성악설주의자. 호흡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계약론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호흡스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는 경쟁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갈등과 투쟁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갈등과 투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그걸 리바이던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던은 성경에 나오는 용을 말해요. 나쁜 의미의 큰 권력을 가진 그런 government, 정부를 만들어서 경찰을 두고 사법제도를 두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 홉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라는 걸 썼어요. 군주론. 사람을 착하다고 보고 맹자처럼 착한 심성을 막 이렇게 잘 일깨워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고, 마키아벨리는 한번 지도자가 되면 목표를 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실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인간들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군주론을 쓴 사람이 마키아벨리고요. 성경에서는 그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악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게 백지설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백지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백지 상태에 어떤 글씨가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어릴 때부터 착한 글씨를 쓰면 착한 사람이 되고 악한 글씨를 쓰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환경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백지설 하는 사람들은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해요.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 유전자는 같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예를 들면 고아예요. 다른 집으로, 하나는
굉장히 선한 부모한테 입양을 갔고 하나는 아주 깡패 같은 부모한테 입양을 갔어요. 그러면 그 두 형제 사이에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면 착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착한 아이가 돼 있고 악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악한. 여러분 그 영국 중에 의형제라고 있습니다. 의형제 보면은 같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래서 나중에 형제가 형제를 쏴 죽이는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연극 중에 네이버에 의형제라고 쳐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적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런 백지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환경에 따라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장한 학자로는 동양에서는 고자, 서양에서는 로크, 듀이 이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요 성악설적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나 성악하다고 이불이라고 하는 위키드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건 여기가 중간을 이렇게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self interested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상상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죠. 저 빵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너가 먹어. 이런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먹고 그때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최대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를 인간으로 본다 이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경제학의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고 그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책이 도덕 감정론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궁금하시면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도덕 감정론에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게 자신의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탐욕을 부리는 인간이 아니고 self interested 하지만 impartial speculator가 있다 이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뉴트럴하게 한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플러스 알파로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퍼시, 동정심 또는 엠퍼시,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 도덕감정론을 쓰고 그 다음에 국부론을 씁니다. 아무튼 이야기는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도 또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가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인센티브가 뭘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한국말로는 유인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공부할 때 부모님이 너 공부 1시간 하면 게임 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 목적은 공부인데 인센티브는 뭐예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게임.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 이거죠. 너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 더 줄게. 소비자한테도 여러분 이거 사면 제가 끼워서 이것도 줄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할 때 들어가는 그 개념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너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네가 원하는 것도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영어로는 something that incite or has a tendency to incite to determination or action.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뭔가
있다 이거죠. The rising cost of electricity provides a strong incentive to conserve energy. 뭐요? 전기세가 올라가면,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돼요? 어이구, 돈 절약해야 되니까 아껴 써야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strong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죠. The government offers special tax incentives for entrepreneur. entrepreneur라고 하는 건 사업가들의 entrepreneur라고 그래요. 사업가들에게 tax incentive를 줬어요. 누가? 정부가 사업가들에게 특별 세액 공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가들이 뭐 하면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를 tax incentive라고 그래요. 이럴 때 incentive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3 원리는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경제학적 인간관에 따르면 self interested,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선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걸 동기라고 합니다. 그죠? 모티브. 마음속에 모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모티베이션 하는 그런 거 할 때 행동과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경제학자들은 그 마음속에 물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돈. 너 이거 하면 돈 줄게 하면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을 주면 할게 그러면 상장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또 다른 보상을 보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수단이에요. 수단으로서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센티브 그러면은 기업에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성과급을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성과급. 너가 하루에 100만큼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데 120 하면 2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또 줄게.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라고 한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은 상대방 내면에 있는 욕구,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사랑을 좋아하는지, 뭐 다른 걸 좋아하는지 그 동기를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싫어하는 거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나중에 행정학 여러분들 배울 때 스틱 앤 캐럿, 채찍과 당근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 사장으로서 그 직원들을 부릴 때 사람들 직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잘할 때는 캐럿, 당근을 줘요. 못할 때는 채찍을 가하는 거죠. 마치 말을 다룰 때 채찍과 당근은 사실은 말을 다룰 때 쓰는 거예요. 말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당근 주고 잘했어 쓰다듬어 주고 못하면 채찍으로 팍 씌려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아프다. 이런 것들이 다 인센티브. 그래서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고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부가 재밌어서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했어요? 게임하려고 공부했어요? 슬픈 일 아니에요. 그 자체를 좀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를 해요? 그 공부 자체가 즐거우세요? 그러면은 오케이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수단으로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참으로 좀 비참한 인간이 되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맨 처음에 행복론에서 이야기할 때도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아 실현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거야 하고 접근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수단으로서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재밌지 않고 의미도 없고 그냥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으로서 일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 일 안에 내 영혼을 불어넣어요. 내가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일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그러면 말 한마디도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이 찾는 거 좀 빨리 찾게 해주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모든 것이 인센티브로 연결되어 있는 좀 잔인한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그러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연결된 그런 사회보다는 진정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간 내면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인간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욕구 단계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욕구 5단계설, 5단계로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욕구는 피지컬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333 원칙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공기 없으면 죽고, 물 없으면 죽고, 음식 없으면 죽고요. 공기 없으면 3분 안에 죽고, 물 없으면 3일 안에 죽고, 음식이 없으면 3주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여기 들어요. breathing, 숨 쉬는 거, 음식, water, 섹스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sleep, 호모,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거를 피지컬한 욕구라고 하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욕구는 safety, 안전의 욕구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상황에 있는데 저 철조망 안에 빵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생존,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죠. 그러나 내 안에 먹을 게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나는 저렇게 위험한 곳에 가지 않죠. 그래서 물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셜 릴레이션십, 프렌십, 우정이라든가 패밀리, 그죠? 그러니까 인티머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소셜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넘었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팀, 이건 존경의 욕구라고 해요. 스스로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리스펙, 리스펙 해주면 좋잖아요. 존중해주고 이런 욕구가 있고, 마지막 단계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그래요. 이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은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보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이것을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렇게 신체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쪽으로 이렇게 물이 차듯이 단계적으로 그 욕구가 올라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를 사귀고 싶다거나 이럴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욕구를 인센티브로 걸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욕구를 수단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잔인하고 좀 네거티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이 인센티브가 인간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안 돼요. 저도 가끔 이런 환상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런 환상에 빠졌던 사람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막스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면 그거를 지상낙원, 즉 이상국가 만들자고 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공산주의 혁명이었어요. 그 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실제 실현된 거는 러시아에 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도 공산주의가 됐고,
쿠바, 남미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사회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사회주의의 이상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이상이 뭐냐면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우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만들어요. 내가 능력이 100이에요. 그럼 100만큼 만들어내요. 근데 필요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50밖에 필요하지 않아. 나는 100을 만들어서 공동체에 내고 50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에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해도 50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지만 필요한 건 100이에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착하게 서로 착하게 사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 100을 만들어내고 50만 가져가고 장애인들은 50만 만들어내도 착한 사람들이 한 거 100을 가져다 쓰는 사회가 사회주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어떤데 여기 이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 능력 없는 여러분들 위해서 평생 얼마 쓴다고 그랬어요? 3억원 쓴다고 그랬잖아.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 그만큼 엄마 아빠가 능력에 따른 생산을 하고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가정 안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넘어서까지 이런 사회주의가 작동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성 문제에 부딪힙니다. 모든 인간은 그 이타성이 가정의 경계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을 만들어냈는데 50밖에 안 가져가는 거 참아내질 못해요. 차라리 그 직장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국가 전체를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초기에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러시아만 해도 황제가 있었고 황제들이 농노들이 농사진 거 다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혁명을 일으켜서 황제들 목을 치고 돈 있는 권력자들 목을 치고 우리들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한 70년은 그 사회가 잘 간 거예요. 노동자들이 착하게 이렇게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왕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령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빈부격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된 놈들은 권력을 통해서 지네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나머지 평민들은 완전히 차도 없이 살게 하는 또 다른 착취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에 쳐보면 잘 설명해 준 글들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소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더 일했으면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공정한 인센티브 원칙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아주 착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붕괴되는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샤오핑이 등장해서 흑묘백묘론이라고 해요.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뭐예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 모델을 받아들여요.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생산, 능력에 따른 분배로 바뀌는 것이죠. 너 필요한 만큼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이후에 발전해서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력이 성장한 것은 다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권력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베트남도 그 길을 따라가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권력은 사회주의로 하되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는 이런 이원화된 체계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인간성 또는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 인간 마음속에 내추럴 텐던스가 있는데 텐던스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ympathy 동정감 그리고 empathy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순전히 이기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느끼는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는 제3장 제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